어머님, 제가 서명한 그 서류, 그게 근로계약서였어요? 연우야, 넌 이해 못할 거야. 재단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해. 희생이요? 저를 희생시킨다고요? 너 하나 희생하면 재단이 수백억 배상금 안 내도 돼. 그리고 걱정 마. 넌 임신했으니까 실형은 안 받을 거야. 집행유예 받고 나오면 돼. 그럼 제 아기는요? 제 아들은요? 손주는 우리가 키울 거야. 어차피 우리 핏줄인데 우리가 키우는 게 낫지.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임신 6개월째 나는 매일 아침 배를 쓰다듬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들이었다.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손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찼다. 시어머니 이정희 이사장님은 아침마다 연우야, 잘 잤니? 라며 따뜻하게 인사하셨다. 그분은 정의의료재단을 운영하시는 대단한 분이었지만 며느리인 나에게는 언제나 자상했다. 연우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민혁이한테 같이 가라고 할게. 괜찮아요, 어머님. 혼자 갈 수 있어요. 임신했는데 혼자 다니면 어떡해. 우리 손주 소중한데.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시어머니는 정말 나와 아기를 아끼는 것 같았다. 간호사로 일할 때는 늘 바빴지만 결혼 후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뒀다. 처음엔 아쉬웠다. 5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아까웠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기가 제일 중요해. 나중에 우리 재단 병원에서 일하면 되지라며 위로해 주셨다. 그날 오후 병원 검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서재에서 나를 부르셨다. 연우야, 잠깐 들어와 보렴.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다. 독서용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이고 우아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 아니야. 우리 재단 병원이 이번에 인증평가를 받거든. 그런데 간호인력 경력 부분에서 점수를 더 받으려면 내 경력도 등록해야 할 것 같아. 제 경력이요? 응. 넌 대학병원에서 5년 일했잖아. 그 경력을 우리 재단 소속이었던 걸로 기록하면 평가에 유리해. 형식적인 거야.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복잡한 의료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인증평가 서류라는 건 알 수 있었다. 간호사로 일할 때 이런 서류를 자주 봤으니까. 근데 저는 재단 병원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형식적으로 기록하는 거지. 어차피 너도 우리 가족이고 나중에 우리 병원에서 일할 거잖아. 미리 등록해 두는 거야.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인데 뭐. 그리고 나중에 정말 재단 병원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간호사 면허증 사본이랑 여기 서명 좀 해줄래? 여기, 그리고 여기.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곳마다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꺼냈다. 5년 전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받았던 그 면허증. 나는 그걸 자랑스럽게 간직해왔다. 환자를 돌보던 그 시간들이 자랑스러웠으니까. 면허증 사본을 만들고 서류 3군데에 서명을 했다. 서명을 할 때마다 나는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고마워, 연우야. 우리 며느리 참 착하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그날 저녁 남편 민혁이 퇴근했다. 그는 외과 전문의로 바쁜 하루를 보냈는지 피곤한 표정이었다. 나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오늘 어머니가 인증평가 서류에 제 경력 등록한대. 응, 엄마가 말씀하셨어.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나 재단 병원에서 일한 적 없는데.
남편은 밥을 먹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런 거 다 형식이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엄마는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야. 걱정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의사 출신의 병원 5개를 운영하는 이사장님이셨다. 나보다 훨씬 잘 아실 거였다. 그날 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잠들었다.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우리 아가 엄마가 잘 지킬게. 건강하게만 자라. 평온한 밤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마지막 평온한 밤. 닷새 뒤 아침 나는 평소처럼 TV를 켰다. 아침 뉴스였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날씨를 전하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으려다가 앵커의 다음 멘트에 손이 멈췄다. 속보입니다. 정의의료재단 산하 서울중앙병원에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환자가 수술 후 사망했으며 책임자는 전직 간호사 서연우 씨로 밝혀졌습니다. 칼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칼이 쨍그랑 소리를 냈다. 나는 거실로 뛰어갔다. 화면이 바뀌었다. 내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있었다. 간호사 시절 찍은 증명사진이었다. 검찰은 서연우 씨가 당시 당직 간호사로 근무하며 투약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뱃속 아기가 격하게 움직였다. 나는 배를 감싸 안았다. 아니야. 나는 그 병원에서 일한 적도 없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서연우 씨,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여보, 지금 뉴스 봤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제발 전화 좀 해줘.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다. 그분은 뉴스를 보고 계셨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아니, 너무 평온했다. 어머님, 저 뉴스 봤어요? 제가 의료사고 가해자래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오셨다.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연우야, 진정해. 넌 임신했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근데 어머님, 저는 그 병원에서 일한 적도 없어요. 이게 무슨...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조용히 있어. 뱃속 아기 생각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해칠 리 없었다. 그분은 나를 아꼈으니까. 그날 오후 현관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유리문 앞에 가득했다. 나는 커튼을 치고 숨었다. 배를 감싸 안고 소파에 웅크렸다.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왔다. 나는 울며 남편에게 매달렸다. 미녀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 병원에서 일한 적도 없다고. 남편은 눈을 피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우야, 일단 검찰 조사받고 오자. 오해가 풀릴 거야. 오해? 이게 오해야? 내 얼굴이 뉴스에 나왔어. 사람들이 날 살인자라고 하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만 쉬었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다. 입덧이 아니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나는 무죄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튿날 검찰 조사실은 차갑고 좁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검사는 내 앞에 서류를 펼쳐놓았다. 서연우 씨, 이 서류 보세요. 당신이 서울중앙병원 당직 간호사로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병원에서 일한 적 없어요. 그럼 이 서명은 뭡니까? 검사가 보여준 서류. 거기에는 내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 면허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닷새 전 시어머니가 부탁했던 그 서류. 이건 인증평가 서류라고 들었어요. 인증평가요? 이건 근로계약서입니다. 서연우 씨, 당신은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병원 야간 당직 간호사로 근무한 걸로 되어 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뱃속 아기가 격하게 움직였다. 나는 배를 움켜쥐었다. 아니에요. 저는 속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를 의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했다. 나는 이용당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다. 나는 시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님, 제가 서명한 그 서류, 그게 근로계약서였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연우야, 넌 이해 못할 거야. 재단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해. 희생이요? 저를 희생시킨다고요? 너 하나 희생하면 재단이 수백억 배상금 안 내도 돼. 그리고 걱정 마. 넌 임신했으니까 실형은 안 받을 거야. 집행유예 받고 나오면 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시어머니인가? 그럼 제 아기는요? 제 아들은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손주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넌 정신이 불안정하니까 아기를 제대로 못 키울 거야. 어차피 우리 핏줄인데 우리가 키우는 게 낫지.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임신한 배가 무거웠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다. 나는 배를 감싸 안고 울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연우야, 순순히 인정하는 게 너한테도 좋아. 저항하면 더 힘들어질 뿐이야. 그날 밤 나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주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났다. 언니 무슨 일이야? 나 죽을지도 몰라. 동생 연주가 온 건 그날 밤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연주는 나를 꽉 안아줬다. 나는 동생 품에서 터져나오듯 울었다. 언니 진정해. 내가 왔잖아. 연주는 나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다. 시어머니가 건넨 서류, 내가 찍은 서명, 뉴스, 검찰 조사,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까지. 연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절대 인정하지 마. 나한테 시간만 줘. 내가 증거 찾을게. 무슨 증거? 언니는 그 병원에서 일한 적 없잖아. 출입 기록도 없고 CCTV도 없을 거야. 모든 게 조작이야. 연주는 변호사였다. 신입이지만 날카롭고 영리했다. 나는 동생을 믿기로 했다. 동생밖에 없었으니까. 일주일 뒤 연주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서울중앙병원의 출입 기록부터 확인했다. 병원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했지만
연주는 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그리고 병원 내부 직원을 접촉했다. 제보자를 만났어. 연주가 내게 말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나는 임신한 배 때문에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누구야? 병원 행정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이사장님한테 부당한 일 당했대.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어. 연주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다. 언니, 이거 봐. 사고 당일인 3월 15일, 언니는 병원 출입 기록이 없어. 정말? 응. 그리고 CCTV도 확인했는데 언니가 찍힌 화면이 단 한 장면도 없어. 언니는 그날 병원에 아예 없었던 거야. 나는 가슴이 뛰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럼 내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연주는 목소리를 낮췄다. 제보자가 이사장님 비서실 내부 회의록을 빼냈어. 거기 보면 이사장님이 직접 며느리 이름으로 돌리면 재단이 배상 안 해도 된다고 지시한 내용이 있어.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시어머니가 직접 지시했다니.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연주는 이어폰을 내게 건넸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 파일이었다. 이사장님, 며느리 명의로 돌리는 게 확실합니까? 남자 목소리였다. 아마 병원 법무팀장인 것 같았다. 그럼 연우는 법조은 문외한이야. 게다가 임신했으니 실형은 안 받아. 집행유예 받고 나와도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진단서 미리 준비해뒀어. 그럼 아기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 손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우리 핏줄인데. 며느리는 범죄자니까 아기 키울 자격 없어. 나는 이어폰을 빼고 바닥에 던졌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뱃속 아기가 발로 찼다.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연주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이제 우리가 이길 차례야. 이 녹음 파일이랑 출입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주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고 당일인 3월 15일 언니는 다른 병원에서 산정 검사 받았잖아. 이게 진료 기록이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고가 난 시간이 정확히 11시 30분이야. 언니는 그 시간에 산부인과에 있었어.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갔었다. 아기 초음파를 보면서 웃었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응. 언니는 물리적으로 그 병원에 있을 수 없었어. 이게 결정적 증거야.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웃는 것 같았다. 고마워, 연주야. 언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법정에서 싸워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널 지킬게. 반드시. 며칠 뒤 연주는 언론에 제보했다. 그리고 검찰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이튿날 뉴스가 바뀌었다. 정의의료재단 이사장, 며느리에게 의료사고 책임 전가 의혹. 검찰, 재수사 착수. 방송에서는 출입 기록 부재, 녹음 파일,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공개됐다. 여론이 들끓었다. 임신한 며느리를 희생양으로 삼다니. 손주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게 사실인가? 의료재단 이사장의 잔혹한 민낯. 댓글이 폭주했다.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울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다. 시어머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며느리 명의로 책임을 돌린 게 사실입니까? 손주를 빼앗으려 했다는 의혹은? 시어머니는 답변을 회피했다. 그리고 변호사는 사실무근이라고만 반복했다. 하지만 검찰은 움직였다. 시어머니와 병원 법무팀장이 소환됐다.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재판이 시작된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까지. 나는 증인석에 앉아 수많은 시선을 느꼈다. 임신 7개월이 된 배가 무거웠다. 숨쉬기도 힘들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해 주십시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나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었다. 배 때문에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지만 나는 똑바로 섰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판사가 말했다. 증인,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십시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끝까지 말했다. 저는 임신 6개월이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인증평가 서류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 전직 간호사였고 시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인증평가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증인, 서명하기 전에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용어가 많아서 인증평가 서류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형식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부주의 아닙니까?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똑바로 변호사를 쳐다봤다. 제가 서명한 날짜는 2월 20일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날은 3월 15일입니다. 그 사이 저는 단 한 번도 서울중앙병원에 출입한 적이 없습니다. 연주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연주는 서류를 제출했다. 병원 출입 기록부, CCTV 확인서,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기록. 서연우 씨는 사고 당일인 3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다른 병원 산부인과에서 산정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고 시간인 11시 30분, 그녀는 물리적으로 서울중앙병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속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정희 이사장이 왜 며느리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합니까?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연주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시어머니와 법무팀장의 대화. 며느리 이름으로 돌리면 배상 안 해도 된다. 손주는 우리가 키운다. 그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뭔가 말하려 했지만 판사가 제지했다. 계속하십시오. 연주가 말했다. 이정희 이사장은 의료사고 배상금 50억 원을 피하기 위해 며느리인 서연우 씨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연우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짓 진단서를 미리 준비해 출산 후 손주의 양육권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연주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정신과 진단서였다. 날짜는 3월 20일. 사고 닷새 뒤. 하지만 나는 그날 정신과에 간 적이 없었다. 이 진단서는 위조입니다. 서연우 씨는 해당 날짜에 정신과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이정희 이사장이 미리 준비한 증거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때 남편 민혁이 증인석에 섰다.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나를 보지 못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 당신은 이정희 이사장의 아들이자 서연우 씨의 남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몰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머니가 그냥 형식적인 서류라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알았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방관했다. 어머니 편을 들었다.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이정희는 사문서 위조,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영수 법무팀장은 공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재판이 끝났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망치려다가 당신이 망한 거예요.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쫓아왔다. 연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방관했죠.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연우야, 이제 당신도 내 인생에 없어요. 나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다. 배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동생 연주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닌 잘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2달 뒤 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출산은 쉽지 않았다. 진통이 길었고 몸은 지쳤다. 하지만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축하합니다. 3.2kg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내 품에 안겨줬다. 작고 빨갛고 따뜻했다. 나는 아기를 보며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안녕, 지민아. 엄마야. 아기의 이름은 지민. 지혜롭고 밝은 백성.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였다. 동생 연주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언니, 지민이가 엄마 닮아서 예쁘다. 연주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아기를 꼭 안았다. 고마워, 연주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언니가 포기하지 않았잖아. 언니가 해낸 거야. 퇴원 후 나는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다. 동생이 구해준 집이었다. 좁았지만 따뜻했다. 아기 방을 꾸미고 작은 소파를 놓았다.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았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혁 씨, 당신은 선택했어요. 저 대신 어머니를 선택했죠.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지민이는 내 아들이잖아.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당신은 면접권만 주어질 거고요. 그것도 지민이가 원할 때만요. 이혼 조정이 끝나고 나는 법원을 나섰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나는 아기띠에 지민이를 안고 걸었다. 지민이는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6개월 뒤 동생 연주는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지원센터를 열었다. 나는 그곳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간호사 경력과 내가 겪은 일들이 도움이 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우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실에 들어온 여성은 50대쯤 돼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남편이 병원에서 수술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환자 과실이라고만 하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싸웠다.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됐다. 1년 뒤 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피해자들, 변호사들, 기자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준 시민들. 나는 무대 위에 올라섰다. 지민이는 동생 품에 안겨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1년 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 명예, 그리고 믿음까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제 간호사 면허증은 저를 함정에 빠뜨린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패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리고 진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온다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지민이를 안았다. 지민이는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졌다. 엄마. 지민이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나는 아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식탁에서 동생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민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이유식을 먹고 있었다. 언니 행복해? 연주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행복해. 남편이랑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응,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 없어. 시어머니는 교도소에 있겠지. 앞으로 8년은 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나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액자 안에는 간호사 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무기가 방패가 되는 순간 나는 그 면허증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나는 이용당했지만 결국 살아남았다. 그들은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나는 더 강해졌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밤 지민이를 재우며 나는 자장가를 불렀다. 아이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창가에 섰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달을 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저를 버려줘서. 덕분에 저는 진짜 제가 됐어요. 그날 밤 나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꿈을 꿨다. 지민이와 함께 햇살 가득한 들판을 걷는 꿈.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리고 웃었다. 이제 진짜 우리의 세상이 시작됐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